툴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서 쓴 타제석기부터 해서 좀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갈아서 쓰고 그것이 좀 약하니까 좀 더 강한 청동기를 만들어 쓰고 좀 더 강한 철기를 만들고 이것은 전부 다 새로운 도구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발명한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도구는 또 하나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와중에 놓여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세대인가? 보게 되면은 철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다음에 뭐 광섬유. 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항상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뭐 노트북 컴퓨터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모바일 기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아마 강의실에 커다란 장치로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비일 수도 있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도구들이 발명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게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게요. 아직까지 화학공학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옛날 어렸을 때 썼던 전화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다이얼로 썼던 전화기 써본 적 있나요? 본 적은 있나요? 네. 자, 이게 초기에 나왔던 우리 휴대폰입니다. 지금 들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 아마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아이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다 바뀌어 있고 여기에 컴퓨터까지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항상 쓰고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세 개의 그 다양한 다른 모델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안에 이 중간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텔레비전을 살펴봅시다. TV 혹시 예전에 TV가 우리 가구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고가의 가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 본 적 있나요? 아마 옛날 세대, 옛날 TV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TV가 이제 브라운관 세대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 브라운관으로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어쨌든 한 번씩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는 데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뭐 PDP, 그 다음에 뭐 LCD, 요즘 OLED 이렇게 해서 점점 얇아지고 선명해지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점점 넘어갑니다. 이런 단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다시 반복하면은 조금 전에 전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발명이 없이는 이런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이 한다면은 우리가 옛날처럼 한다면은 우리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또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바로 그것을 하는 게 우리 엔지니어들, 즉 우리 해야 될 공대를 가서 우리가 엔지니어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스노우보드 타본 사람 있나요? 예. 스노우보드 굉장히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스키는 좋아하는데 근데 이처럼 스노우보드 역시 여기 스노우보드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없었으면 아마 이러한 새로운 스포츠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항상 새로운 것이 따라온 거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거창하게 말한다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가 발전해 나간다면 과학기술 발전이 반드시 뒤따라 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과생들이니까 참고로 이 문과하고 이과를 구분하는 고등학교 때 구분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몇 나라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다양한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제 생각에는 일찍부터 문과 이과를 구분하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은 이제 과학, 뭐 아까 말한 자연과학대학이냐 아니면 공과대학이냐 이런 형태의 아마 궁금한 점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과학이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사이언스죠. 무엇인가 자연 사회에 대한 사실이나 사건을 체계적인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뭐 디스플레이 장치가 나와 있다, 뭐 OLED가 나와 있다. OLED의 제일 처음 기술은 과학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낸 걸 가지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용할 건가? 실제 이용이라는 바로 그 말에 들어가는 순간 엔지니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실험실에도 되고 아무도 안 써도 되는 거면 그 상태에 머물러도 좋다면은 그냥 과학 단계로 머물러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용화되고 무엇인가를 일을 펼쳐나가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고 한다면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과학 및 기초학문을 이용하여 여기서부터 인간의 유용한 물질 및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공학의 정의로 되게 됩니다.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학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난 그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거, 남들이 모르는 걸 잘 찾아보고 싶고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싶고 밖에 뛰어다니는 것보다 그렇다면은 자연과학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공학이니까 공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해도 이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공대를 졸업하고 공대를 가서 졸업해서 만약 사회에 나간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이제 주로 하는 일, 여기서는 바로 어느 관학 구분이 없습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도구의 발견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어떤 발견이나 발명에 따르지 않아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변화를 찾아내려면은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휴대폰 지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똑같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만족스럽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럽나요? 뭐가 제일 불만족스러운 건가요? 값이 비싼 건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값이 비싼 건 불만족스럽죠. 부모님이 안 사주는 거? 그것도 크죠. 또 뭐 있나요? 배터리 수명이 좀 짧지 않아요?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현재 지금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관찰해보고 우리한테 불만족스러운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만족스러우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쓰고 있는 이 배터리는 휴대폰의 배터리, 전 배터리 전공입니다. 보면은 뒤에 혹시 몇 볼트라고 새겨진 거 혹시 아나요? 지금 확인하려면 아이폰 있는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고 다른 것들은 배터리를 3.7V입니다. 여러분 원통형의 건전지는 얼마인가요? 원통형의 배터리는 몇 볼트죠? 1.5V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3.7V라고 적어져 있고 이 볼트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본 소니에서 제일 처음 개발했는데 만약 이 배터리 개발되지 않았으면 우리 휴대폰의 크기는 아마 여러분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될 거예요. 현재 그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배터리를 작게 만들면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 오랫동안이 바로 하루 정도 되죠. 친구한테 연락 안 오면 이틀도 쓸 수 있습니다만 연락 오고 전화하면 우리 뭐 하루를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좋아하는 야구 경기하면 반나절 쓰고도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관찰하는 게 계속 문제예요. 배터리가 좀 더 수명을 더 했으면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관찰을 해요. 그래서 관찰 뭐가 문제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배터리 수명이 짧다고 하면 배터리를 보면 이 수명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일할 건가? 몇 명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데만 수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나라에서 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어떻게 잘 만들까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찰을 하고.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점을 찾아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한 것들을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아까 배터리 수명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당장 해결돼 버린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끝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엔지니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공학은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공학자는 바로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백열전등이에요. 누가 발명했나요? 에디슨이죠. 오른쪽은 뭔가요? LED죠. 이 백열전등은 곧 없어질 겁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에 사라질 거예요. 몇 년 후에. 더 이상 못 쓰도록 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안 낮기 때문에. 저 LED는 누가 발명했나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휴대폰 누가 발명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 명의 아이디어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세대는 다 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 LED 발명했냐 그러면은 그때 그 프로젝트 책임자 외 1000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될 거예요. 만약 요새 반도체 제일 처음에 초기에 트랜지스터 발명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만약 1기가짜리 반도체가 나왔다. 누가 발명했냐? 삼성전자의 누구 책임자 외 1,500명.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치 우리나라의 장영실 씨죠? 장영실이죠? 안구일구가 뭐 하는 거죠? 해시계고 자경론은요? 물시계죠. 무엇인가 관찰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하루를 쪼개보자 했을 때 이들을 항상 시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시계, 물시계를 통해서부터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관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바로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공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한 축 안에서 이제 화학공학은 움직이게 되는데 화학공학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에너지공학 교수님 말씀하실 텐데 화학은 그것을 포함하기도 해요. 또 이 다음에 이야기를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공이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형태의 역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화학공학이면 여러분 화학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화학 배웠죠 이미? 배우고 있죠? 예. 네. 아니면 배울 거죠? 안 배울 건가요? 네,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화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화학공학 뒤에 아까 세상을 보단시키는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공학 쪽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봐봅시다.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 여기서 물질의 변화. 실제 화학은 어디서부터 태동이 됐냐면 화학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은 연금술입니다. 화학이 만들어진 것은 금이 비싸고 귀한 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금을 좀 납으로부터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질을 바꾸려고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궁극적인 답은 수백 년 동안 그걸 했는데 답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한 결과예요. 하지만 그걸 알기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정에서 화학이라는 학문이 태동되게 된 거죠.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우리가 기름을 넣습니다. 그 기름은 수소하고 탄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C 7개하고 H 13개입니다. 자, 이것이 자동차 우리 옆에 차가 있으면 차에 엔진에 들어가면은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난 힘을 이용해서부터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서 타서 CO2하고 H2O가 나와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엔진을, 기계를 이야기하겠지만 화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엔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솔린하고 그다음에 산소 간의 연소 반응, 타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모습이 이산화탄소가 물로 바뀌는, 그래서 뒤에서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부터 어떠한 각종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재료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생명에 관련된 의약품을 제조한다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화공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전기자동차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나요? 네. 뭐 요새 TV에 많이 나오니까. 전기자동차 나오면은 우리 현재 지금 아까 휘발유로 쓰는 자동차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기름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화학공학이고, 또 이러한 쪽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배우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웠을 때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바로 화학공학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화학공학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몇 가지 정해져 있죠. 에너지나 환경 문제들, 나노기술, 그다음에 정보전자 소재 쪽에 생명공학, 공대에 있는 과는 다 들어가 있어요. 토목과 건축 빼고는. 실질적으로 화공은 졸업을 하고 나중에 나갈 때는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공대 졸업생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나가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산 및 시스템 쪽도 물론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럼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일단 이 천연 자원을 통해서부터 실제 우리한테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거. 땅속에서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우리 원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안 나옵니다만은 나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름이죠. 자동차에 넣는 주유기의 기름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전부 다 화학공학이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화공이 가장 중심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이제 원유에서부터 가솔린, 휘발유죠.
또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끓입니다. 우리가 냄비에 넣고 끓이듯이 끓여요. 근데 끓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 수십 가지가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쪼개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한 통에 넣고 끓이게 되면 그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중류탑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탑을 가지고 우리가 끓이게 됩니다. 끓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벼운 것들은 LPG로 사용하고 있고 좀 더 무거운 건 휘발유. 그 다음에 납사, 황공유, 경유. 자, 여기서 납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휴대폰의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차의 타이어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플라스틱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 오게 되면 중동에서부터 원유를 가져오게 되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어디 쓰이냐면 바로 아스팔트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울조차도 기름의 한 방울조차도 낭비되는 게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새 자동차도 좋고 IT도 좋고 하지만 화학공학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화학공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장에서 그런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원유에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공장들에서부터 이러한 이 제품들을 분류를 해내서 거기서부터 원유를 만들기도 하고 섬유라든지 또는 타이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부터 어떤 환경에 관련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분 뭐 서울이나 인천 공기 맑습니까? 좀 약간 공기가 좀 깨끗해져야 된다는 필요를 느낍니까? 필요를 느끼죠. 바로 이제 그러한 쪽의 일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고 그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화학공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환경 문제에서. 식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품의 가공 쪽은 전부 다 케미컬 체인지예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의약품 만드는 과정 전부 다 의약품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화공을 배운다면 나중에 의대 쪽으로 가면 돼요. 의학 쪽을. 그쪽으로 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료 쪽에 봤을 때는 우리가 모래의 주성분은 실리콘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자, 여기서 실리콘을 딱 떼내면은 이제 모래 같은 경우 이제 이 실리콘 웨이퍼가 되죠. 여기서 실리콘을 이렇게 무처럼 만들어서 자릅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만든 게 웨이퍼라고 하죠.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물론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건 화공은 못합니다. 그것은 전기전자하는 친구들이 해요. 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모든 재료의 변환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쪽은 아까 재료의 화학적인 변환 과정이기 때문에 화공을 나왔을 경우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LCD 글래스는 우리가 유리죠. 유리의 주성분은 바로 모래입니다. 이게 투명하죠. 이건 투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는 투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을 같이 섞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리 만들어내는 과정 이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화학적인 변화이고 화공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자, 디스플레이 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투명이죠. 투명한 것은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카메라 촬영해서 앞으로 투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장치이고 미션 임파서블 4의 영화를 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못 봤겠지만 혹시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또는 뭐 일렉트로닉 페이퍼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배터리 문제들. 다음에 뭐 나노 테크놀로지 굉장히 작은 미세의 구조를 만들어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 패스 처리. 그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이런 쪽들이 우리가 화공에서 관련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로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를 간략간략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구온난화. 아까 이걸 휘발유를 태우게 되면 CO2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CO2는 이렇게 태우는 에너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CO2는 여기는 탄소를 태우는 석탄을 태우는 과정 CO2가 나오게 되고 CO2가 발생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5월달에 굉장히 덥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영향일지도 몰라요. 아직은 저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희생자가 우리는 북극곰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북극곰이죠? 얼음과 얼음 사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한 다음에 얼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얼음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게 되면 CO2를 그걸 만들어내지 말아야죠. 자, 근데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였을 경우에는 CO2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카본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소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전기 자동차죠. 요즘 나오고 있는 거. 이거 휘발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에 기름을 넣는 곳에 기름이 아니라
코드를 뽑아내서 충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만 하고 있지 우리 주변에서 보지는 못하죠. 본 적은 없어요. 아직 그 이유는 바로 차에 도로에서 굴릴 만큼 아직은 기술이 덜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기술이 아까 말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도로에서 볼 수 있겠죠. 만약 실패하면요. 계속 못 볼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실패를 두릅쓰고 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뭐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두려워서 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좀 도전적인 그러한 일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리튬이온을 충전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방전하는 과정. 현재 여러분 주머니에서 휴대폰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리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리튬을 이름을 따서 리튬이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전기장치는 결국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 중에서 특히 뭘 쓰냐면은 여러분 어떤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나요? 전자가 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 화학적인 변화에서 항상 전자의 변화가 전자의 이동이 따르지만은 여기서 이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례 법칙 기억합니까? 물리에서 1쿨링의 전하가 1볼트의 전위차에서 하는 일의 양이 1줄이라고 하는 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나요? 지금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배울 건가요? 언젠가 배울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네. 바로 이때 전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일정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전압차에 이동할 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용한 게 바로 여러분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현재 지금 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다 대기 모드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전화가 오면 이제 울리겠죠. 그럼 전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전자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것과 그 전자가 하는 일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전기장치 중에 하나는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네.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를 가지고 해요. 이 수소는 여러 가지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물에서부터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기술 역시 아주 확립된 기술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모하비라고 하는 차입니다. 여기에 지금 퓨얼셀이라고 해서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에서 만든 30세대의 차가 오늘 또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운이 좋으면 길거리 가다가 FC EV라고 적은 차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쪽에도 몇 대가 돌아다녀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수소에서부터 한번 봐봅시다. 수소가 와요. 수소가 와서 쪼개집니다. 그리고 전자를 내놔요. 그럼 전자가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은 산소예요. 산소는 공기 중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가 넘어가고 수소 이온이 넘어가고 산소가 만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물이 만들어지죠. 결국은 물을 분해해서부터 수소를 만들고 수소하고 산소를 다시 반응을 통해서부터 물을 만들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가 현재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기술 개발하는 중에 있죠. 자, 이러한 것들 근거로 해서 화공은 아까 두 가지의 환경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은 이런 포함을 해서 환경 에너지 반도체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일을 하고 수 있는 게 바로 화학공학이 하는 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정리해 보게 되면 백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화학적인 관점이 들어가겠죠. 화공이기 때문에 화학이나 생물 이런 쪽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상상력을 통해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전체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게 바로 화공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봅시다. 자, 엔지니어, 화공 엔지니어를 포함한 전체적인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엔지니어는 무엇을 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공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공장에서 맨날 일만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죠. 전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학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학과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항상 다른 사람이랑 했는데 지금은 그 다른 사람의 개념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인도에 다 지사를 두고 있는 건 잘 알 거예요. 인도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저녁 때가 되면 인도는 아침 해가 뜨죠. 24시간 일을 합니다. 쉼 없이 일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이게 우리가 이러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에 필요한 능력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여러분이 화학, 공학, 수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많이 필요한 것 중에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아까 우리가 이과로 구분하는 게 많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인문학이라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몇 명의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이 사람 아나요?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은 화공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인텔이라는 회사 알아요? 컴퓨터 칩 만드는 회사죠. 인텔 창업자입니다. 인텔 창업자가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오른쪽 사람은 누군가요? 제기 웰치는 누구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회사의 회장을 바로 이 전 회장이죠. 이 사람 역시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약 번역을 하면 무슨 회사인가요? 제너럴 일렉트릭을 번역하면 일반전기입니다. 회사 이름이 일반전기예요. 에디슨이 세운된 회사입니다. 결국은 1980년대, 90년대 회장을 한 사람은 화학공학을 한 사람이 바로 그 회사에 책임을 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 결국은 화공이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보여주는 거고, 이번 5월 18일 날 신문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보면은 삼성전자가 중앙 처리 성능을 100배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반도체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 2명 중에서 삼성종합기술 박성준 전문연구 화공과 출신입니다. 그때 반도체 하면은 여러분 전기전자뿐만이 아니라 화공 이쪽에 또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공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한국 500대 기업, 한국의 기업 중에 500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기 순대로. 해보니까 대략 CEO가 592명이에요. 592명 조사를 해서 전공을 보니까 물론 경영하는 사람이 전공해. CEO는 대표이사죠. 대장이죠. 대장이면 경영하는데 경쟁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예요? 화학공학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능력이 아무나 갖춰지는 건 아니고, 물론 화공을 했기 때문에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각자 쌓아나가는 것에 따라 많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후진타오라고 하는 중국의 대통령이죠. 전기공학과 출신입니다. 다 이쪽에서 어떻게 됐죠?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네. 여기서 이들이 갖춰야 될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기 바랍니다. 능력과 도덕성에서 자격을 갖출 거. 엔지니어들이 갖춰야 될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공대를 가서 일을 하고 싶다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를 가질 것.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이래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단지 수학적인 어떠한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능력이 동시에 키워져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 되면 수학을 통해서부터 많이 사고방식이 체계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확고한 전문지식과 국제적인 비전. 항상 다른 나라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 여러분 친구들과 잘 놀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 잘 놀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거에 경험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에 대해 진지하고 정직할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엔지니어가 필요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너무나 잘 알죠. 애플의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치 않다. 인문학과 기술을 결합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돼야만 최종적으로 가슴 울리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여러분 지금 학원이 이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국어 책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쪽도 엔지니어로서 여러분 나중에 화공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빈칸이고요. 몇 가지 나오죠. 여러분 관점이 세상을 약간 이제 공학 이과로 들어와서 여러분 나갈 방향을 생각하는데 약간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 지도를 위아래로 바꿔놨죠.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도를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두고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고 해요. 우리는 저도 이 지도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렸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도 우리 사고방식이 문제지. 하나 고정됐던 게 문제지 이게 틀린 방식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거꾸로 보게 되면 원래대로 보게 되면 우리 위에는 항상 중국과 러시아 위에 큰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바로 우리 위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무한하게 우리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도
보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텐데 항상 똑같은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좀 그런 능력도 키워나가고요. 이 사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타임스퀘어예요. 미국의 타임스퀘어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삼성 간판이 없나요? 지금 삼성 간판이 들어있죠. 삼성하고 LG 간판이 번갈아 가면서 이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 명의 엔지니어 출신의 사진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여 앞에다 카메라를 놓고 설치를 했어요. 카메라를 놓고 장시간 노출을 했습니다. 장시간 노출하면 이게 화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상상한다는 걸로 엔지니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이렇게 차도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8시간 동안 노출시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모습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색깔만 바뀌었을까요? 한번 8시간 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사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김아타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8시간 후에 이날 해보니까 흔적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화면이 꽉 차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좀 다른 시각을 갖도록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시각을 보지 말고. 인하대학교 왔으니까 인하대학교 화공과는 인하대학교 세워지면서부터 1954년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왔었고 현재 지금 한 5,500명 졸업생이 있고요. 2010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받을 때 보통 전체 화공 분야에서는 7위에서 한 10위 정도 이렇게 전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화공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고 다음에 이런 에너지 이 사람은 해를 들고 있죠. 해를 요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해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형태로서 그래서부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열을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의 일들. 마지막은 이러한 형태의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목표를 높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이 이제 고2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할 때 절대 목표를 낮추지 말고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래서 aim high, fly high라고 해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높이 나르라는 이야기죠.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미국 공군이 병사들을 리크루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굉장히 좀 동감하는 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높이 목표를 세웠을 때 여러분 높이 날 수 있지.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낮으면은 그보다 더 낮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왕이면 화공과에 관심이 있으면 화공에 높이 세우고 여러분 화공에 대해 화학이나 또는 수학이나 그 두 개는 아직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그쪽에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